이제 다음으로 파리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대학은 파리 성당학교의 전통을 계승을 하고 그 명성에 이끌려서 유럽의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만들어진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리 성당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교양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게 되니까 교황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주교가 거처하는 성당에 주교자 성당에 자비로 그 교사를 고용을 해서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교양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도 무상으로 가르쳐라 하는 그 명에 따라서 유럽 각지의 그 주교자 성당학교에서 부속 학교가 성당에서 부속 학교가 생겼는데, 이 성당학교를 이제 스콜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리 성당학교인 그 파리 주교자 부속 학교가 피에르 아빌라르라고 하는 교사가 아주 유명해가지고 명성을 날리게 됐어요. 피에르 아빌라르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여러 그 교부들의 서적이 중첩이 되고 또 성경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과 여러 교부들이 남긴 글에 서로 모순되는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피에르 아빌라르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공격한 건 아니었고, 당시 여러 기독교 관련 서적에 있는 비논리적이고 모순되는 내용들을 바로 잡겠다 하는 의도로 저는 그 글을 쓰고 교육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그 지지를 받게 된 거죠. 이 피에르 아벨라르가 쓴 긍정과 부정이라는 책은 중세 라틴어로 seek at none, 영어로 yes and no 라고 하는 제목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상호 모순된 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한 그런 치밀한 논리 전개를 암시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파리 성당학교가 명성을 얻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교사들이 우리가 좀 더 학문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려면은 성당 부속의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사들이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자 해가지고 이제 파리 대학을 만들게 된 거죠. 프랑스 왕정은 이 파리에 있는 이 파리 대학이 명성을 얻을수록 자신들의 왕권 강화에, 그리고 프랑스 왕정의 위신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파리 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교황 역시 이 파리 대학에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 신학을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파리 대학을 후원을 했죠. 여기는 아까 그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 나띠오라고 하는 학생 길드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운영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교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학을 운영했고요. 그래서 이 교황 이노켄티우스는 파리 대학을 칭송을 해서 전 세계의 그야말로 마음의 양식을 굽는 오븐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콜라
철학이 발전을 한 곳이 바로 파리 대학이 되겠는데, 스콜라 철학은 그러니까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기독교의 신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과 기독교의 신앙을 접목시키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니쿠스의 수도사들이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을 보시면은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중세 대학은 바로 전 근대 시대의 공부의 순서에 의거해서 중등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입학하는 그런 곳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 서양 고대는 교육의 단계가 초등, 요즘과 마찬가지로 중등, 고등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초등교육은 영어로 3R이라고 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reading, 읽기 할 때 R이고, 그 다음에 쓰기는 writing인데 W자 건너뛰고 또 R이죠. 세 번째 셈하기는 산술이죠. 그래서 arithmetic에서 역시 A자 넘어가고 R 해서 3R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 3R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엘리트들은 이제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은 리더 하면은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은 서양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특히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 도시를 단위로 한 그 도시 행정, 그 다음에 민주정치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민회에 나가서나 법정에 나가서나 연설을 잘하는 게 아주 그 엘리트의 주요한 덕목이자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설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게 아주 그 사람의 능력이자 인격으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이 중등 교육은 바로 이 연설 교육을 위한 예비 단계의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는 그래머 스쿨 해가지고 문법 학교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래머는 오늘과 같은 의미의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뭐랄까요, 문학, 그 다음에 문장력, 물론 문법, 문장 구조, 문법 이런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머라는 말은 원래 이게 말이란 뜻이에요. 말, 영어로 word. 그래서 사실 이 글 공부의 시작은 단어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word 하나하나마다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또 문장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문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공부예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거냐? 연설을 잘하기 위한 예비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머 스쿨 하면은 단순히 문법, 이렇게 뭐 딱딱한 이런 문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등 공부는 이제 연설 공부죠. 그래서 주로 이제 레토릭, 수사학 공부를 주로 위주로 하고, 이게 바로 엘리트 교육이고 지도자 교육이고 연설 교육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연설에 능하기 위해서 쌓아야 될 교양 공부를 우리가 Seven Liberal Art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7교양 교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학의 교양 과정에서 배우는 공부들이죠. 그래서 저 앞에 이제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 3교과 해가지고
트리비움에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예, 그래서 아까 문법으로 우리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 개를 공부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니까 연설 공부, 대략 요즘에 문과에 해당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걸 마스터하면 이제 학사가 됐죠. 학사를 영어로 Bachelor of Arts 하는데 BA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사교과 꽈드리비움을 배우는데 이 꽈드리비움은 산술기하 천문음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가 아니라 자연 세계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과 공부가 대충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음악이 어떻게 자연 공부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우주의 조화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음악 공부를 통해서 하모니, 이 자연계의 하모니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조화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이런 의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 전체의 조화를 공부하는 거니까 역시 자연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교과를 마스터하면 이제 석사 자격증이 주어졌죠. Master of Art라고 해가지고 BA로 불렸죠. 이 대학이 길드다 보니까 마스터 하면 이제 장인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독립적으로 자기 가게를 꾸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도 MA가 되면 이제 티칭,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신학, 의학, 법학이 인기가 있어서 이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닥터 해가지고 이제 그 박사 학위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3쪽을 보시면 스콜라 철학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스콜라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교자, 성당, 부속학교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체계와 기독교 신앙을 조화를 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이제 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니쿠스 수도사였고 신학 대전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다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인 논리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지배를 한다 하는 거죠. 이 조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위를 따지자면은 당연히 신앙이 우위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결국 완벽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주도권은 신앙이 쥐고 있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상과 학문이 기독교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갈릴레오가 결국 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재판정에 회부돼서 협박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나오면서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결국 갈릴레오의 이런 독백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스콜라 철학에 의한 신앙에 의한 이 자연계의 설명을 그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낙인을 찍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이 학문을 지배하는 그런 그 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천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독교에서 인정한 어떤 그 학문의 어떤 근거를 그것이 신에 의해서 정당화된 것으로 도그마로 강조를 했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은 이
의술에 대해서도 고대의 의술이었던 이 갈레노스의 의학 지식을 기독교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오래도록 인체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인 과학적인 탐구가 결국 또 이 배제되는 이런 그 폐단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중세 문학을 보시면은 238페이지에 중세의 언어 생활은 이중적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이란 말은 교회의 언어인 라틴어가 문학의 언어로 쓰이는가 하면은 다른 말로 각 지방의 세수어인 영어로 버네큘러라고 하죠. 세속어로 된 문학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 문학은 이제 교회의 언어이다 보니까 중세 문화의 보편성을 상징을 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합리화한다거나 신을 찬미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았고, 또 일부 이 라틴어를 공부한 학생이나 아니면은 그 하급 성직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풍자와 조롱을 하는 그런 시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라틴어 하면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언어였기 때문에 민중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반영을 해야만이 살아있는 문학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 라틴어 문학은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중세 봉건 왕정이 발전하면서 국가별로 어떤 초기에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살아나면서 점점 라틴어 대신에 각국의 언어, 이걸 우리가 세속어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세속어라는 말보다는 민중의 언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버네큘러로 예를 들어 교회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작품을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세속이라는 말이 꼭 비교회를 한정지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속어로 된 문학, 버네큘러 문학은 생명력을 갖추고 있었고 각국의 민족주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 8세기 초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에 의해서 성상 파괴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죠. 그래가지고 한 차례 이 종교와 정치가 그야말로 큰 몸살을 앓는 이런 어떤 파란을 겪게 되는데, 이 성상 파괴 운동이 결국은 끝나고 나서 비잔티움 제국은 고전 그리스 문화를 그야말로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계승한다 해가지고 고전을 강조하는 전통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옛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고전 그리스어를 쓸 것을 고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사화가 된 옛 그리스어를 가지고 원학 작품을 쓴다는 것은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어떤 그 희노애락, 감정, 그들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문화면에서 큰 한계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고전 그리스의 전통을 잘 보존해 가지고 후대에 전해졌다 하는 점에서는 참 역사적으로 공이 큽니다마는 당대 비잔티움 제국의 그야말로 살아있는 일반 민중들의 삶을 반영하는 그런 역사성 있는 문학 작품들, 생명력 있는 문학 작품들을 배출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서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가 아니라 버네큘러 문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반대 의경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문학 작품들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유럽의 문학 작품 중에서 이 게르만족이나 노르만족의 아주 그 초기에 거친 무사들의 삶을 노래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는 앵글로색슨족의 베올프,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는 사가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뚜르바두르라 해가지고 음유시인, 편력시인, 이곳저곳 제후들의 궁정을 돌아다니면서 제후들의 연애 석상에서 주로 노래를 했다 해가지고 뚜르바두르, 편력시인, 음유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품 형태는, 문학 형태는 프랑스 남부에서 12세기경에 주로 발전을 했어요. 주요 주제는 기사들의 낭만적인 사랑이 소재가 됐는데, 특히 이 중세에 주군을 모시는 주군의 성에서 기식하는 기사들이 자기 주군의 부인,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여성을 짝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그 기사들의 낭만적인 소재가 이런 그 노래의 소재로서 채택이 된 데에는 그 밑에 기원의 문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프랑스 남부가 오크 어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방언에 오일어하고 오커라는 게 있어요. 북부 프랑스는 오일어, 랑그도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부는 오크 방언인데 랑그도크라고 하죠. 이 어권이 대략 보면은 오키탄 어권이라고 그래요. 오키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리엔트의 반대 말이죠. 오리엔트의 반대가 오키탄인데, 오키도 하면은 이게 영어로 fall dow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는 곳, 우리가 오리엔트라는 말이 해가 뜨는 곳이죠. 오키탄 하면 해가 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쪽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오리엔트의 반대 개념이고, 하여튼 남프랑스 일대를 가리킨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프랑스어 방언이 이제 오키타노인데, 이 여기에서 주로 이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런 낭만적인 노래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카탈루니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바르셀로나니 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이제 카탈루니아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중간쯤 되는 지대예요. 그래서 당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는 아까 그 후기 우마이야 왕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중세 후기 우마이야 왕조, 아까 코르도바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 낭만적인 사랑의 노래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 그래서 여기 이제 코르도바가 있는 그 지역을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안달루시아, 그 다음에 카탈루니아, 그 다음에 오키타나권 해가지고 결국 이런 어떤 형태의 노래가 전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경우는 무훈시, 기사들의 무훈을 노래하는 샹송 드 지스트가 발전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롤랑의 노래가 되겠죠. 이 롤랑의 노래는 유럽의 이 전설적인 영웅인 샤르마뉴가 이 원정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샤르마뉴의 인척이었던 롤랑이 결국 적교의 기습을 받아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무튼 기사도 문학을 대표를 하고, 특히 이 노래에 보면은 기독교의 영향이 스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베어울프라거나 사가와 같은 아주 그냥 피 튀기는 이런 그 잔인한
무사들에 얘기해서 이제 주군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기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교리와 함께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기사도가 롤랑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아더왕의 전설이 있죠. 아더왕의 전설이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계속 이 버전이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크레티에는 페르스발 성배 이야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더왕의 전설을 발전을 시켰고, 또 독일의 고트프리트라는 인물은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대략 121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역시 또 아더왕의 전설을 계속 버전업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탈리아의 단테가 역시 중세를 대표하는 문학가다라고 할 만 있는데, 우리가 이 단테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신곡이죠. 영어로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국은 이 지옥, 연옥, 천국을 거치면서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아주 그 장엄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피렌체 출신으로서 당시 이 피렌체가 아주 복잡한 어떤 정치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피렌체시에서 추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특히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스카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방언 버네큘러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당대인들이 어떤 믿음, 그 다음에 생활, 그들의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을 쓸 수가 있었고, 중세인의 세계관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아주 그 장엄하면서도 아주 우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테의 활동 연대가 우리가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에 걸쳐 있기 때문에 사실 중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없고, 중세의 그야말로 쇠퇴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작품을 통해서 중세인들의 가치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중세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또 최후의 중세인이다. 이런 칭호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단테의 신국은 고딕 건축 양식, 스콜라 철학 등과 함께 중세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딕 건축 양식이 뭔가 이 뾰족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불안정성을 보는 이라 하여금 느끼게 한다거나, 스콜라 철학이 완벽한 듯이 설명을 하면서도 또 일부 프란치스코 학파의 학자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했던 이런 점과 함께,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중세인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결국 단테가 꿈꾸었던 그런 기독교의 세계는 현실감이 결여된, 왜냐하면은 현실 속에서는 저렇게 신에 대한 구원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그야말로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서 생활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테가 지금 신곡이라는 작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인데, 왼편에는 지금 그러니까 단테의 오른편이죠. 그림의 왼편에는 지옥에 지금 문이 있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성체는 이제 단테가 살던 피렌체 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저 둥근 산은
연옥을 지금 가리켜서 연옥의 단계별로 인간이 죄를 짓고 결국 용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무지개처럼 길게 된 게 이제 천국의 세계를 그린 천체의 모습인데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테는 이것 이외에도 군주정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이 정치의 체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렌체의 정치가 혼란해가지고 단테는 당시 추방을 당한 상태였어요. 당시 피렌체의 정치를 장악한 세력은 프랑스 군주의 지원을 받는 겔프, 우리가 지난번에 겔프와 기벨린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교황파를 겔프라 했는데 황제파를 기벨린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겔프 중에 흑겔프, 블랙 겔프라고 하는 파가 이제 프랑스 왕의 후원을 받는 세력들이었는데 이 흑겔프가 정권을 잡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화이트 겔프, 블랙 겔프에 있었던 단테는 추방을 당했는데 단테는 추방 생활을 하다가 131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인리 7세였어요. 당시의 왕조는 룩셈부르크 왕조였는데 하인리 7세가 이탈리아로 군대를 밀고 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단테는 이 인물이야말로 새로운 샤를만이다 해가지고 친황제파적인 입장에서 이탈리아의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탈리아를 강력하게 통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군주정론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단테는 겔프에 일원했는데 친교황파 정치인이었는데 결국 하인리 7세의 모습을 보면서 기벨린 친황제파의 입장에 서가지고 쓴 책이 바로 군주정론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탈리아가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겔프와 기벨린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통일과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미술에서 교회 건축이 중심이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으로 나뉘죠. 로마네스크란 말은 말 뜻이 이제 로마적인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10세기경에 처음 성립을 해가지고 로마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이 반원형의 아치 형태가 당시 유럽 전역에 있던 옛 로마 시절의 그 수도교의 그 다리를 보고 원형 아치를 이용한 건축 기법을 생각을 해냈고 또 로마의 공회당 건물이 바로 바실리카였죠. 바실리카 건물이 이제 직사각형, 위에서 본 평면도가 직사각형 형태였는데 이 직사각형의 바실리카 건물과 로마적인 원형 아치를 곁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이제 십자가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직사각형의 양쪽에다가 잉랑이라고 해서 십자 모양을 이제 또 갖추고 변형을 해나갔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원형 아치와 교차 공룡이 건축 기법상의 특징이었는데 이 로마네스크 건축은 석조로 짓다 보니까 이 무거운 천정을 떠받치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좁고 창문은 아주 그 좁게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실내가 좀 어둠침침한, 그리고 이 건물은 주로 수도원을 위한 건물로 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수도원에서는 뭔가 하여튼 침울하고 엄숙하고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죄의식, 구원에 대한 갈망, 절대자로서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의 건축이 바로
로마네스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고딕 양식은 이제 12세기 이후 등장을 했고 북부 프랑스에서 주로 발전을 했죠. 특히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 이 수도원을 위한 건물이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고딕 양식은 도시민을 위한 건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딕 양식이 이제 우리 주기지에 보면은 아주 그 뾰족한 첨탑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하늘에 대한 신앙심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중세가 기독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딕 건축은 기독교적인 어떤 믿음을 표현했다 하는 말은 타당한 말이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적인 그런 어떤 좀 뭔가 죄의식이 빠져 있고 신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어두운 분위기라기보다는 도시민의 어떤 자부심, 그 다음에 나아진 경제 사정, 이런 어떤 좀 밝고 생동적인 모습들을 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이렇게 밝고 생동적이다 보니까 창문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내에 될 수 있으면은 많은 그 햇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에 있었던 양 측면의 회랑이라거나 실내를 나누고 있던 벽들,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주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늑골 공룡이라거나 공중부벽이라거나 첨도 아치라거나 이런 기법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무거운 천장을 떠받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히고 창문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건축 기법상의 고민을 한 결과가 이제 저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창문에다가 생유리와 그림으로 지장을 했고, 한마디로 도시민의 자부심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딕 건축 양식이 처음 적용이 된 수도원 건물이 바로 생드니라고 하는 수도원이었는데, 이 건물의 지금 정면, 파사드라고 하죠. 정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원은 수도원장인 쉬제르라는 인물이 예전에 있던 건물을 개축을 하면서 바로 이 고딕 건축 양식을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쉬제르는 생드니 수도원의 수도원장이면서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6세를 지원해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노력을 한 관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우리가 지난번 프랑스의 중세 봉건 왕정의 발전에서 프랑스 왕권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 루이 6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루이 6세 때 쉬제르라는 수도원장이 왕권 강화에 또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후로 프랑스의 국왕들은 바로 생드니 수도원에서 사후에 매장이 됐습니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이 랭스 성당에서 도유식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고, 사후에는 바로 이 생드니 수도원에서 묻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